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 지으신 분은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이신데요. 전국적인 베스트셀러 자가면역 개선책의 저자이시고요. 만성질환과 대사장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연자 겸 저술가라고 하십니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30년 넘게 기능의학 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기능의학 연구소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책 앞부분에 보면 자가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가면역이 뇌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가면역이란 면역계가 자신의 뇌와 체내 기관, 조직을 공격하는 상태. 왜 공격을 할까요?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적 독소, 글루텐 같은 음식이라든가 유해 화학물질, 전염병 등에 노출될 때마다 그 독소를 항원으로 분류하고 그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계가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 면역 반응이 충분히 강하지 못할 경우에 면역계는 항원을 처리하는 데 더 강력한 무기인 항체를 생성합니다.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뇌나 체내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고요.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 반응이 계속되고 조직에 자꾸 손상을 가하면 결국 해당 조직과 관련된 질환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네. 너무 오랫동안 항체를 생성하면서 조직과 기관을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면역의 기초를 한번 볼게요. 면역이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데요. 사실 육해공군 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면역계를 4개를 이제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면역계는 소화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인데요. 이 소화관이 전체 면역력의 70에서 85%를 좌우합니다. 예. 또 다른 면역계는 간에 있는 쿠퍼세포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면역계는 혈액이 들어있는 백혈구세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내에서 가장 강한 면역계는 뇌 안에 있는 교세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세포는 뇌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을 여과하는 혈액 뇌장벽 바로 안쪽에서 아주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강력한 면역 반응으로 뇌를 지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뇌피질, 생각하는 뇌죠. 그 뇌의 그 뇌를 보호하는 교세포가 무려 608억 4천만 개. 대뇌피질을 구성하는 뉴런, 신경세포가 163억 4천만 개인 것보다 4배 정도가 더 많은 보호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세포, 사고 세포들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4가지 면역계는 적어도 2종류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성, 선천성 면역계, 그리고 체액성, 적응성 면역계입니다. 자, 세포성 면역계는요,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아주 오래된 면역으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화학 총탄을 발사하고 염증을 형성하는 보호용 권총 역할을 합니다. 네. 반면 체액성 면역계는 어떤 백업용 지원 시스템으로 더 강한 염증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소환하는 대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약 세포성 무기의 방어 전략이 임무완수를 못했을 때 면역계는 대포를 소환하겠죠. 이때 체액성 면역계가 발동하고 군사들이 항체라는 표적 미사일을 대령을 합니다. 항체는 노련하게 특정 표적을 뒤쫓다가 어디에서든 침입자를 발견하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발동해야 될 때 먼저 세포성 면역이 일을 하는데 이게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체액성 면역이 항체를 발사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런데 선천성 면역계가 너무 피로해져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 항체가 증가하겠죠. 면역계는
우리의 잡다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응하는 역할만으로도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생화학적 요인이든 구조적 요인이든 정서적 스트레스든 지속적으로 항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최초 반응자인 선천성 면역은 녹초가 돼가지고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을 못한다는 거죠. 지쳐버리니까요. 우리가 얼마 동안 담배를 피웠고, 우리가 얼마 동안 탄산음료를 마셨고, 얼마 동안 달콤한 음식을 먹어왔던가. 이런 습관 때문에 몸이 손상되어 툭 하면 감기 걸리거나 건망증을 나타내거나 오후 세심한데도 기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피곤을 느끼거나 이런 경미하지만 성가신 건강 문제는 선천성 면역계가 지쳐서 약해졌음을 시사한다고 하네요. 자, 전체 면역계의 70%가 장에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염증에 의해 장의 거름망이 찢어졌다면 장에서 단백질이 미처 분해되기 전에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가 혈류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면역계는 이런 거대한 분자를 침입자로 인식을 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일단 제거하는 편이 좋겠어 라며 즉각적인 방어에 돌입할 겁니다. 원래 고기를 먹으면 완전히 분해가 돼서 소화가 다 되면 아미노산 상태가 되고 아미노산의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소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살과 피가 되면서 우리 몸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내에 거름망 그것이 찢어졌다면 이게 벌어졌다면 소화가 덜 된 단백질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항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복통은 우리가 보통 제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거름망이 여전히 찢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더욱이 제산제는 오늘날 4번째로 흔하게 처방되는 약이죠. 자, 그런데 소화기관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제산제는 우리가 속 쓰릴 때 많이 드시는데 염산의 생성량을 극적으로 줄이죠. 위산과다일 때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사실 염산은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물질입니다. 지나치게 양이 많아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염산을 제산제로 만약에 대폭 감소시켰다면 이 염산이 하는 역할 중에서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못 죽이니까 염산이 부족하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박테리아가 장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장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 방 안에 곰팡이가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것처럼 장내에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살게 되면 우리의 폐나 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장내 세균 불균형을 느낄 수 없지만 이는 계속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장 투과성을 유발한다. 장 점막에 가벼운 상처만 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제산제를 며칠 이상 복용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변비, 설사, 배탈, 복부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만 이를 알아채죠. 결국 위에서 적절한 염산이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쁜 세균들을 살균하는 거 꼭 필요하고요. 결국 우리 몸의 장 내에 좋은 균들이 적절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좋은 이런 세균을 박테리아라고 하죠. 좋은 박테리아들은요, 장에 단백질을 생성하고 효소를 만들고 또 염증에 대한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주된 기능은 장내 방어벽을 만들고 조절하며 유지하는 것이다. 장내 세균을 우리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타민 합성, 신진대사, 혈당 조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의 발현과 뇌의 화학물질 생산에도 영향을 주죠. 장에는 유익한 균과 유해균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공생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100% 유익균만 있어도 좋지 않다고 하고요. 보통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2일 때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장내 세균의 불균형은요. 장과 몸 전체에서 염증이 생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해요. 피로감 역시 장내 세균 불균형의 두드러진 증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이 좋지 않게 되면요. 장은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걱정, 우울, 인지기능장애 이런 것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장에는요. 장 상피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소화가 덜 된 입자들 또는 독성 물질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오면 혈액 상태가 독성 물질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장내 미생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단 하루만 해도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미생물군에서 뇌로 전달하는 메시지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내의 박테리아는 섭취된 음식의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뇌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로 변환하는 효소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뇌 호르몬은 두뇌 속도부터 감정 기복과 신진대사까지 뇌의 각종 작동 방식을 제어하죠. 만약 현재 우울증을 앓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장에서 시작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세로토닌, 기분과 사회적 행동, 식욕과 소화, 수면, 기억, 성욕, 성기능과 관계된 모든 중요한 호르몬, 그죠? 이 세로토닌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분비되고 저장된다. 네. 스트레스는요, 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과 뇌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꼭 가지시면, 아, 장이 건강하면 또 뇌도 건강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안 좋아지는 느낌 드시죠? 소화도 잘 안 되고. 뇌에서 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요. 장에서 뇌로 영향을 주는 게 훨씬 크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놀랐던 사실들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뒤쪽에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누수 증후군이 비타민 D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나와 있어요. 비타민 D는 소화되지 않은 거대 분자들이 혈류로 침투하는 관문이 되는 장내 세포들 사이에 그 공간의 친밀 결합의 기능을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장내 세포들이 쫀쫀하게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발에 신발끈 있잖아요. 약간 느슨해져서 작은 분자들이 그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면역계에서 필요한 분자들을 걸러내고 제거한다. 이것이 우리가 원래 식품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흡수하는 방법이다. 신발끈이 약간만 느슨하면요, 그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영양소가 글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끈이 완전히 풀려버리면 어때요? 더 큰 입자들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혈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질들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서는 항체를 만들고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그것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비타민 D는요, 장내에 신발끈을 묶고 푸는데 신발끈을 적당하게 묶어주는지 그냥 풀어지게 하는지 이것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발끈이 단단하게 묶이지 않는다. 그러면
면역 질환이 더 잘 걸릴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보통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일수록 적도 쪽은 덥죠.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서 해가 좀 길죠. 뜨겁고. 근데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극지방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어때요? 태양빛이 약하고 해가 뜨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지역 사람들은 햇볕에 적게 노출되어 몸에서 합성하는 DNA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도 지방 사람들보다 더 고위도로 갈수록, 고위도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햇볕을 적게 받아서 면역 질환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타민 D는 또 장에 있는 매우 다양한 유익한 박테리아 균을 먹여 살리는 또 연료가 된다고 합니다. 수백 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너무나 많은데 특히나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수용체가 많다고 해요. 대부분의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를 갖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세포들, 많은 세포들이 비타민 D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세포들,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모든 세포들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 D도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수용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가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된다. 우리가 햇빛을 바로 받아서 비타민 D를 합성하면 좋지만 요즘은 대부분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또 햇빛을 직접 받는 것들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실내 생활 많이 하시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면역에 관계된 비타민 D 너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 내용을 읽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으면 또 다양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우리가 장벽이 되는 그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 몸에서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있죠. 또 장의 면역, 또 뇌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더 좋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